당신 같은 천박한 식당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셔야겠어요. 평생을 정성과 품격으로 살아온 나의 삶은 오직 딸, 수아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 직후 사돈 박정원 여사의 잔인한 손찌검이 수아의 뺨에 붉은 상처를 남기던 그날 나의 세상은 무너졌죠. 딸의 존엄이 짓밟힌 순간 나는 더 이상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장 차가운 복수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모든 것을 걸고 거대 기업 한 명 유통을 무너뜨리기 위한 은밀하고 치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을 눈치챈 박정원 여사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은 시댁에 감금되고 내가 평생을 일궈온 식당은 위기에 처했죠. 과연 나는 빼앗긴 딸의 존엄을 되찾고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은 오랜 시간 동안 고요함과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직접 꾸려온 한식당 미담아는 사계절의 정취를 담은 음식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며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찾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맛과 품격을 선사하기 위해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그날그날의 날씨와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미담아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자 내 삶의 전부였죠. 그러나 요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뿐인 딸, 수아의 결혼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혼수부터 예단까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수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이 될 박정원 여사의 차가운 눈빛과 무뚝뚝한 표정은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와 수아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듯 했죠. 나는 애써 그분의 냉담한 태도를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직 수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님, 수아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정원 여사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성과 품격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섰을 뿐인데 그 순수한 마음마저도 오해받는 것 같아 씁쓸했죠.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모습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수아를 행복하게 해줄까? 나는 수아의 손을 굳게 잡으며 그저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정원 여사의 차가운 시선은 나에게 잊지 못할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결혼을 지켜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박정원 여사의 냉담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비웃는 듯한 미소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저런 사람과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수아의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죠. 수아가 웃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내 딸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 뒤 수아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며칠 전 신혼집에 박정원 여사님이 들이닥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전화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너희 아빠 같은 천박한 식당 딸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지. 너 같이 볼품없는 출신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수아는 박정원 여사가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을 덤덤하게 내게 전했습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아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박정원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아의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폭행을 당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뺨을 맞은 충격과 함께 차가운 모멸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는 수아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순간 남편인 김민준이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침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수아의 뺨에 남은 붉은 상처를 보며 나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의 품격과 존엄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나는 박정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이토록 잔인한 폭력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딸이 겪은 모욕을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박정원 여사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존엄을 되찾아주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수아의 상처는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한다면 나는 내 딸에게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다. 나는 결코 이 분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원 여사의 행동은 내게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내가 지켜온 품격에 대한 조롱이었고 내 딸을 향한 잔인한 폭력이었죠.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부어오른 뺨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안 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마침내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오직 행동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금융계의 거물 이정후 회장이었습니다. 그와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죠. 나는 곧장 이정후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어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오직 복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정원 여사의 집안인 한명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명유통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정후 회장은 나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명유통이 겉으로는 견실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 빈강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명유통이 부실한 재무 상태와 비밀리에 조성된 비자금의 실태까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죠. 그들의 비리가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습니다. 복수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 회장의 소개로 나는 젊지만 뛰어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강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3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처럼 냉철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의 태도는 내게 오히려 깊은 신뢰를 주었죠. 강지혁은 한명유통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한명유통의 경영권을 빼앗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수아의 존엄과 나의 품격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의 품격 있는 복수가 시작되려 합니다. 나는 단순히 딸의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품격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듯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의 결심은 굳건했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담한의 대표라는 가면을 잠시 벗어 던지고 냉철한 복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성스러운 요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담한의 품격 있는 대표로서 살았습니다. 나는 손님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따뜻한 위안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은 나의 오랜 삶의 방식을 증명하는 것 같아 뿌듯했죠. 그러나 밤이 되면 나의 정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강지혁과 함께 한명유통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한명유통의 주식을 조금씩 그리고 은밀하게 매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지분율이 점차 한명유통의 경영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15%까지 올랐습니다. 나는 주식 매집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미담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부동산과 다른 자산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강지혁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박정원 여사로부터 딸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수를 위해 딸의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당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수아는 점점 더 외로워졌죠. 나는 밤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수아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억지로 짜낸 용기를 느꼈습니다. 수아야,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왜 괜찮다고 말하는 거니?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나는 지금의 고통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나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지분 확보는 계속되었고 나의 삶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그 두 개의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박정원 여사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그녀는 내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언론과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미담안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나의 명성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사실인 양 보도했고 미담안의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요리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죠.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의 명예와 미담안의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수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아는 울먹이며 박정원 여사가 자신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사실상 집안에 감금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나는 나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말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미담안을 지키는 것도 복수를 하는 것도 모두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수아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알던 나약한 딸이 아닌 굳은 결의를 가진 한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나의 분노를 보며 함께 싸우고 이기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아의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나는 수아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아의 단단한 목소리는 내게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원 여사와의 싸움을 전면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강지혁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주식 매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대형기관 투자가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나는 한명유통의 부실 경영과 박정원 여사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한명유통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뿐인 기업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죠. 우리는 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와서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다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설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태도와 논리적인 근거로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진정성과 한명유통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깊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믿음을 읽을 수 있었죠.
결국 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한명유통의 지분 52%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명유통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박정원 여사 일가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소식은 한명유통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정원 여사는 이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보란 듯이 반격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차가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명유통의 임시 주주총회장. 거대한 원형 회의실은 굳게 닫힌 문처럼 답답했습니다. 나는 단상에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와 주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정원 여사 일가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죠.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끊임없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회의장의 한쪽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플래시 불빛은 마치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이 나의 품격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정원 여사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유통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냉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그러나 주주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명유통의 부실 경영과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정원 여사의 연설이 끝났을 때 회의장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나는 고압적인 태도나 비아냥거리는 말 대신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정원 여사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대신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명유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업이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정직에서 나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미담안을 통해 그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요리라도 정성이 없으면 한낱 음식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신뢰와 윤리가 없으면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나의 진심이 담긴 연설은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신뢰와 품격을 되찾기 위한 싸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정원 일가와 달리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기업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표차로 경영권 교체가 가결되었습니다. 박정원 여사 일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몰락을 불러온 것이었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향한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가슴 한켠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한명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는 기업의 사명을 한명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로 바꾸고 내가 미담안을 운영하며 쌓아온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재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식당 대표가 기업을 이끌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부패한 회사를 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먼저 모든 비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사회에 환원했고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그 자리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나갔죠. 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정한 품격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담 안에서 배워온 정성이라는 가치를 한명 유통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식자재의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고객의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죠.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고 깨끗한 토양에서 건강한 새싹을 틔우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나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점차 나의 철학에 공감하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유통은 더 이상 돈과 탐욕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명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 이 기업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 수아는 그 기업의 디자인 책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지냈던 수아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수아의 손길이 닿은 모든 제품에는 그녀의 섬세함과 따뜻함이 녹아들었습니다. 제품의 포장지, 로고, 그리고 모든 홍보물에는 진정한 품격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수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나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복수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이제 자신을 멸시했던 시어머니 박정원 여사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아의 환한 웃음을 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딸의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를 넘어 진정한 희망의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향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수아의 존엄을 지켜냈고 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담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진짜 그꼴로 온 거야? 3년 동안 가난한 친구를 자처하며 멸시와 조롱을 견뎌온 한 남자.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가짜 성공에 취해 겉모습만으로 친구를 짓밟는 그들의 오만함.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남자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후계자라는 것을요. 침묵하던 남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 너희들 곧 후회할 거니까. 3년간의 인내가 낳은 차가운 복수, 그 끝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가 준비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서준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이었죠. 야, 서준아 내일 꼭 와. 다들 성공해서 할 얘기 많다고. 이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서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성공이라니. 김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원룸,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냉장고 속 라면 몇 개.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김서준은 입구에서부터 망설였습니다. 정장도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서준이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왔구나. 근데 그 옷차림은 뭐야? 박도윤의 시선이 김서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과 비교하듯이 김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정장이 없어서. 정장이 없다고? 와, 진짜. 박도윤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와인잔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지요. 자, 다들 모였으니 얘기해볼까? 이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작년에 회사 상장시켰어. 매출이 200억 넘었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이태연 대단하다. 역시 우리 반 1등. 김서준은 작아졌습니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죠. 박도윤 너도 잘 나간다며? 나는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 올해만 30건 넘게 승소했지. 김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꽉 쥐었죠. 그래, 김서준은 뭐해? 갑자기 모든 시선이 김서준에게 쏠렸습니다. 김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지금 구직 중이야. 구직 중?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구직 중이야? 이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내 회사에서 청소라도 시켜줄 텐데.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꽉 물었죠. 아, 그러고 보니 김서준 집이 어디야? 아직도 그달 동네 살아? 전세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거 아니야? 조롱의 목소리들이 김서준을 둘러쌌습니다. 김서준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김서준은 받았습니다. 회장님, 언제 복귀하십니까? 한솔그룹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김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끝나간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죠.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동창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준, 어디 갔었어? 우리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 얘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신부감이라도 있어? 이태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겠냐? 박도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김서준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걱정 마, 너희들 곧 후회할 거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험했죠. 새벽 5시 고급 세단이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뒷모습.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누구일까요? 김서준은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아, 나 할아버지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동창회 어땠니? 재미있었어? 김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준아, 마지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참아라. 네, 할아버지.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약속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서준의 눈에 결의가 서렸죠. 같은 시간 이태연의 사무실. 사장님, 새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태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젯밤 김서준을 놀린 게 아직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놈 표정 봤어? 완전 쫄았잖아.
혼자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보니까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서준. 김서준? 설마. 이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김서준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절실했죠. 지원 동기가 뭔가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일자리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력이 좀 부족하네요. 기회만 주시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장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아니야? 돌아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면접 봤어? 박도윤이 회사 간판을 봤습니다. 작은 회사였죠. 야, 너 진짜 한심하다. 이런 데서 면접을 봐. 김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맞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잖아. 거기서 청소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박도윤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괜찮아. 에이, 체면 차리지 말고. 친구 사이인데. 김서준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지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김서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해졌죠. 30분 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도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누구야?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네. 아르바이트 자리 연락이야. 김서준은 당황한 척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청소 일자리 생각해봐. 박도윤이 떠났습니다. 김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라. 그러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간 아무도 모르게 살아봐라. 진짜 세상이 뭔지 배워라. 그래서 김서준은 모든 걸 숨겼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한솔그룹 후계자라는 사실을. 30분 후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준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죠. 무슨 일이죠? 라이벌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김서준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서준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이태연과 박도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김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이태연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서준. 설마 그 김서준일까? 아니야. 말이 안 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죠.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았어요. 김서준의 집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누가 이런 시간에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서준 어머니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연의 목소리였죠. 김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서준 고등학교 동창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김서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어제 동창회에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던데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서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김서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1시간 후 동창 단체 대화방이 난리 났습니다. 어제 김서준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 진짜 뭐라고 하셨대? 완전 충격받으셨음. 빚쟁이인 줄 몰랐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친구 걱정해서 그런 건데? 맞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김서준은 휴대전화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순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아, 큰일 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김서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갈게요. 안 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하지만 약속 지켜야지. 1년만 더 참아라. 할아버지도 전화를 끊었어요. 김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쪽에서는 동창들의 조롱, 다른 쪽에서는 할아버지의 위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이벌 회사에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서준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도 할아버지도 모든 게 위험했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해요. 김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죠. 계속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김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그의 심정과 닮았죠.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이태연이었습니다. 서준아, 우리가 너 좀 도와줄게.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김서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 청소 일자리 확정. 월급 120만 원. 대박이지. 김서준의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죠.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서준아, 나 한지윤이야. 동창 중에서 유일하게 착한 한지윤이었습니다. 이태연이랑 박도윤이 너무 심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어. 김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건 너무해. 한지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김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병원. 김서준은 몰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아 왔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김서준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마지막 시험이 뭔가요? 진짜 리더가 되는 시험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 내가 판단해라. 언제가 그 시간인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김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 것 같았죠.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자. 일주일 후 이태연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솔그룹 적대적 인수 막아내며 주가 급등. 별로 관심 없던 뉴스였죠.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었죠. 저 사람 이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화질도 흐릿하고 각도도 애매했거든요. 같은 시간 박도윤의 사무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대행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구했다고 해요. 박도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름이 뭐라고? 김서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준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박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이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태연. 뉴스 봤어?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이상하지? 저 사람 혹시?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김서준한테 전화해봐. 김서준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내시다니 김서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태연이었죠. 김서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김서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준, 뭐해? 이태연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집에 있어. 왜? 그냥 요즘 뉴스 많이 봐? 아니, 별로.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그러고 보니 어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이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김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그래, 갈게. 좋아. 10시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서준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 하나 추가해 주세요. 어떤 일정이신지요? 재미있는 만남이 있을 예정이에요. 김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팀 준비시켜 주세요. 특별팀이요? 네. 곧 필요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이태연은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왔죠. 야, 진짜 괜찮을까? 박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걱정이야? 그냥 김서준이잖아. 하지만 이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간 됐네. 어디 있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췄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김서준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김서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태연과 박도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서준, 이태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나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정체를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김서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서준.
명함을 보는 순간 이태연과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이게 진짜야? 물론이지. 어제 뉴스도 봤을 텐데. 김서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어? 꽤 재미있었지. 이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서준,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김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께 전화한 것도 몰라서 그런 거야? 이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김서준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흥미롭네. 김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 무슨 말이야? 게임이 시작됐거든. 김서준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이태연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의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분 전 한솔그룹 회장실. 김서준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님 수고하셨어요. 네, 회장님. 최이태연 씨 관련 모두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타깃 준비해 주세요. 네. 박도윤 씨 관련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김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태연은 은행으로 달려갔고 박도윤은 핵심 증거가 사라져 재판이 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태연과 박도윤이 만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초췌했죠. 야, 너도 당했어? 응, 완전히 망했어. 이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진짜 김서준이 한 거야? 확실해?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 박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그 순간 한지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뭐해? 얼굴이 왜 그래? 한지윤 이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서준이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어. 복수? 무슨 말이야? 김서준이 한솔그룹 회장이었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한지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지금 우리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어. 한지윤은 말을 잃었어요. 그럼 너희가 김서준한테 한 짓들? 맞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제 이태연이 김서준 부모님께 한 전화. 그건 이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윤의 눈에 실망이 담겼죠. 너희가 너무 심했어. 우리도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너희가 김서준한테 사과해봐. 사과? 지금 와서?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이태연과 박도윤이 서로를 봤습니다. 김서준한테 연락해보자. 이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김서준, 만날 수 있을까? 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죠. 흥미롭네. 어디서 만날까? 어디든 좋아. 내가 정해줘. 그럼 한솔 호텔 라운지로 와. 1시간 후에. 알겠어. 이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김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태영과 박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솔 호텔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준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태영과 박도윤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김서준이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죠. 김서준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소파였죠. 이태영과 박도윤은 맞은편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전에는 김서준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김서준을 올려다봐야 했어요. 편하게 앉아. 김서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김서준, 아니 회장님, 이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서준이라고 해. 친구 사이잖아.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지? 김서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모든 걸 너를 무시한 것도, 놀린 것도. 이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부모님께 드린 전화 정말 미안해. 아, 그건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 아닌가? 김서준이 웃었습니다. 이태영과 박도윤은 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 거지? 혹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김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과하고 싶어진 거지. 그게 진짜 사과일까? 이태영과 박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야지. 이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지. 김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어. 1년간 가난하게 살아보라고 하셨거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덕분에 좋은 공부 됐어. 고마워. 김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김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죠. 병원으로 향하며 김서준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이태영과 박도윤은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진짜 적은 그룹을 노리는 거대한 상어, 제국그룹의 박철민 회장이었죠. 그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복수가 아닌 원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김서준은 겉모습이 아닌 인격과 실력으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중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으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리더가 되어갈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